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려라 서당캐 달리는 김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스에서 주로 뵙다가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뵈니까 좀 색다른데. 예. 처음이네. 지난번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네. 그때 한번 그 사무실에서 당사 3층인가요? 아 예. 예, 거기서 한번 뵙고 그때도 30분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50분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따로 찾아뵙겠는데 이곳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민화협이라고 합니다. 민화협 사무실에서 지금 대표 상임의장님이신 김홍골 박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아무래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거 어떤 선거에 비해서도 우리가 사실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결코 방심은 금물입니다. 6월 13일 투표가 다 끝나는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확실한 우리 민주당의 승리와 적폐 청산을 위해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사 말씀을 듣다가 얼핏 생각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총선,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총선 때부터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의장님만큼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열심히 한 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글쎄요, 저는 그냥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대로 뛰어간 것 뿐인데 효과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활동량이셨고 또 제가 그런 어떤 의장님의 그런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의장님 페북에 들어가면 의장님이 이제 기사 링크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탁 달아놓는 게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1000이 넘어요. 조회수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누구도 그만큼 아마 영향력 있는 분은 찾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 서당캐 보배 중에 보배이시고 저희 지지자분들께서도 아마 의장님의 앞으로의 활약도 또 기대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말은 잘 제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민화협 사무실이고 멀리 왔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원래 오늘 인터뷰를 청할 때는 주제를 남북의 공동 번영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여쭙고자 했는데요. 오늘 아침이죠. 지금 오늘이 5월 16일 그렇게 썩 좋은 날짜는 아닙니다. 좋은 날짜가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실은 예정되어 있던 판문점 고위급 회담이 회담 개시 10시간 전에 북측의 통보로 지금 무기한 연기가 돼 있고 현재 제가 인터뷰 전에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재개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글쎄요, 5.16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아있는 수구냉전 기득권 세력도 회방을 많이 놓는데 5.16의 악령까지 합세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물론 이것 때문에 북미 회담이 취소된다든가 이 남북 관계 개선이 안 된다든가 이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시적인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한미 양측이 좀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항상 하던 훈련이라고는 하는데 B-52 폭격기 같은 것은 상대편 진영에 가서 핵폭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격용 무기지 그게 방어용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왜 그 훈련에 포함시켰는지, 그러니까 국방부 측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미국 측에서 얘기한다 해도 이번에는 분위기상 서로 그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니까 불필요하게 상대 자극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뺐어야 되는 것이고, 뭐 청와대 안보실이라든가 이거 다른 외교 당국자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놨어야 했는데 아마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측이 뭐 작은 거 가지고 시비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방심을 한 것 아닌가 싶고,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런 뭐 작은 문제가 있었고 이게 필수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금방 우리 국방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이 만나서 브룩스 사령관이. 그것은 빼자 하고 결정한 것만 봐도 네네.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북측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요 근래 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에서도 이 북측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요구사항을 늘려가면서 마치 백기투항하라는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요구를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북측이 이쯤에서 한번 좀 경고 메시지를 던져야겠다 하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자존심을,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명분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B-52 전략 폭격기가 이번 그 맥스 선더 훈련에 참여를 한다. 근데 실제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기지에 저 먼 기지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냥 뭐 어차피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려면 전략 자산을 포함시키려면 네네. 언론에 숨겨가지고 발표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좀 북측 체면이라도 살려주던지 아예 빼던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저희도 이제 보통 저희 지지자들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된 맥스 썬더라는 거를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공군 위주의 훈련이고 제가 또 이 공군 대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거기 뭐 B-52 말고도 F-22 랩터라고 하는 지상 지금 현존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핵 시설이라든지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게 그렇죠. 아마 랩터로 알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를 상당히 두려워하죠. 네, 그러니까 그 방공망이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한 위협이 실제로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거를 이미 맥스 썬더 훈련은 지난 한 5일간 치러지고 있었고 오늘부터 시작한 게 아닌데 조금 늦게 아까 의장님 말씀 따나 한미 쪽에서도 약간 방심한 게 있다면 저쪽 북의 반응도 좀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훈련 한 가지만 놓고 그 시비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북을 자극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화학 무기까지 검증하겠다. 뭐 마치 패전국 다루듯이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식의 뭐 북쪽의 핵 기술자를 뭐 해외로 이주시키라더니 그것은 과거 전범 국가였던 독일의 이 신무기 개발 기술자를 해외로 보낸 이후로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전국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이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을 북이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 볼튼 그러니까 미 안보 보좌관의 최근의 언급이 예. 폼페이오도 강성이고 볼튼도 강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폼페이오는 이제 좀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강한 얘기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직접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막 역할이 분담된 것 같은데 볼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에 아직 간 적이 없고 미국에서 주로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는데 그분 말씀 중에 아마 최근에 그 뭐 핵무기를 이제 시설은 거기서 팔기를 북한에서 하고 핵무기 같은 거는 미국으로 가져와서 해체는 미국에서 한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기지에서 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제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보더라도 만약 북한 입장에서 저런 언급들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자존심이 좀 상해하거나 언짢아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간에 그런 과중에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뭐 일부러 건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이 이상은 안 돼. 하는 일종의 본인들의 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로 오늘의 사건은 일단 보면 근데 크게 봐서는 큰 탈은 없다. 네, 그렇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이게 좀 걱정되더라고. 이게 또 우리 저 일반 시민들 분들 중에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하는 말,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불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야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바뀐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거나 볼 때는 야 이것도 뭐야? 얘들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혹시나 이런 우려나 의혹을 갖고 계실까봐 이제 의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왜냐하면 면? 예.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예. 이 뭔가 충돌이 있어야 이게 양쪽이 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너무 쉽게 가다 보면 양측 다 방심하고 이 비핵화 문제란 게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네. 한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탈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북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협조적으로 나오니까 한미 양측이 좀 방심했던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번 기회로 네. 다시 좀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의장님 혹시 이런 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가 잘 진행되다 보면 이번에도 저희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회담 북미 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었겠거니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전에 이제 판문점, 판문각, 그다음 심지어 평양 이렇게 한반도 위에서 북미 회담이 전개되고 저희 대한민국의 역할 바로 이어서 또 이런 것들도 상상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약간의 좀 실망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히려 이 판에서 좀 약간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도 북미 말고 이제 시진핑도 그쪽에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야 여러분 결국에는 정전협정했던 나라 셋이 그럼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거냐? 그럼 우리 뭐야?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되는 뭐 그런 건 없을까요? 그 싱가포르에 우리가 초청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기로 했다고 하고 나서 연달아 나온 뉴스 중에 시진핑이 시진핑도 그거 갈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는 그 발표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 땅에서도 하면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뭐 한 2, 3주 전부터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고 몽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울란바토르. 예. 그렇게 들었는데 정상회담 다음 주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때 나온 화면을 보고 네. 이제 좀 셈이 나서 판문점을 한번 고려해 볼까 하는 그렇게 네. 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중립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보좌진들의 의견이 강해서 이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 시진핑 주석은 나중에 초청을 받는데 우리는 못 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우리가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요.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이 사자가 다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게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절로 지금까지 어떤 그런 회담의 진행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카메라 앞에 나타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주로 얘기를 했던 워딩들이 당연히 비핵화, 평화협정, 이런 다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외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이제 보여주는 워딩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언급 중에 잘 되면, 비핵화가 완료되고 잘 되면 북한을 남한만큼 번영된, 번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번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며칠 전, 어제 그젠가요? JTBC 뉴스룸에는 그런 그 얘기들을 받아서 어쩌면 여태까지는 어떤 그런 경계의 대상이고 어떤 뭔가 이런 그 감시의 대상이던 북한이 자본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좀 경제적인 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이, 비핵화를 위한 그 핵 사찰은 네. 북한 전체를 우리가 전부 파헤치면서 숨긴 곳이나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찰이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어느 나라든 간에 결국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으려면 북이 만에 하나 어디에 핵물질이나 뭘 숨겨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활성화해버리면, 북측이 핵을 다시 만들려고 해도 오히려 우리가 왜 그런 걸 하느냐고 펄쩍 뛸 정도로 네네. 그 경제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완벽한 비핵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측에서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비핵화로 가면은 이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 네. 미국도 북한의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것 자체는 좋은데, 네.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이명박 정권에서 뭐 비핵화 3천, 네. 하면서 그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국민 소득을 3,000불로 높여줄 수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돈 벌 기회를 포기하고 핵을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북에서 반발만 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측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너희가 항복하면, 응? 네네. 지금 거짓골인데 네네. 항복하면 우리가 먹을 것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패전국 취급, 이 거짓 취급,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는 저쪽이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든 자존심은 지켜야 네. 그 사회가 유지가 되고 체제가 유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 결국 북측에서는 또 지금 이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네. 비핵화가 되고 또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오히려 자기들이 입맛대로 누구와 경협을 할 것인지 파트너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지에게 동냥하던 식으로 네.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자극만 할 뿐이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 요즘 그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얘기할 때 전에도 이제 잠깐씩 나왔던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의 어떤 경제적 가치, 그래서 어떤 데서 뭐 10조 달러다, 뭐 경 단위로 올라가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그 서훈 국정원장께서 아마 뉴스에 신문 기사에 보면 미국 트럼프를 설득할 때 미국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설득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장님 말씀은 차라리 그렇게 전공법으로 서로 상호 존중의 어떤 그것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는 괜찮으나 막 북한을 이렇게 자극하고 좀 이렇게 비하하고 깔아뭉개는 식으로 가는 거는 결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엄청난 양의 자원이 이제 묻혀 있다는 그 네네.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네. 그 자원 개발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에게 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가 되고, 네. 또 우리가 북한의 이 초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북이 남측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그게 되는 거지. 뭐 다른 나라가 더 좋은 조건 갖고 갔는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줄 그렇죠. 이유도 없는 거고, 네네. 또 다른 나라에게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가서 아니 같은 동포끼리 우리한테 줘야지 어떻게 딴 나라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본들, 네. 과거에 북이 참 어려울 때 네. 우리 사회에서 북에게 정말 굶어 죽는 사람, 병든 사람에게 네. 이 식량이나 약품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네. 가서 같은 동포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하면은, 아니 전에 우리가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때 그때는 너희 그때 같은 동포가 아니어서 안 도와줬느냐? 이제 와서 동포 찾느냐?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참 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아주 그 기본적인 것까지도 사실 저희가 지난 9년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다 막아놨었죠. 예, 그래서 참 전에 이제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말만 열면 북한 인권을 떠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요. 이 투표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리만 찾아주겠다 그러고 이 생존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존권보다 더 중요한 인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쌀은 줄 수 없지만 투표권은 찾아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쌀을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남쪽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말이 바뀌어요. 그
그 사람들이 주로 박정희를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의 인권 탄압, 민주주의 말살 네. 이런 걸 지적하면은 아유 그래도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보릿고개를 예. 넘기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아니 먹고 사는 게 급하지 뭐 응? 민주주의가 그러네요. 뭐가 중요해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사람들 주장. 그러니까 완전 거꿀잼이에요, 그죠? 네. 저쪽에 말할 때는 바로 서서 얘기한 듯하고 예. 이쪽에는 완전 거꿀잼 물고 나무 서서 또 얘기하고. 그렇죠. 아 역시 사이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저들의 어떤 그런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어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그럼 이제 남북 교류 얘기 아직도 사실은 그런데 어젠가요 장제원 그 자한당의 국회의원께서 또 퍼주기 얘기를 또 하고 나섰어요. 이제 뭐 포춘 블룸버그 뭐 이런 외국 이제 미국에서 언론까지 이제 인용을 해 가면서 네. 그래서 어저께 JTBC 뉴스룸에서도 팩트 체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참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인프라 건설에 네. 돈이 드는 것을 얘기하면서 통일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얘기한 그 박정희 숭배자들은 네. 박정희 정권 시대에 댐을 만들고 고속도로 뚫고 이것을 위대한 업적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때는 투자고 업적인데 북에다가 하는 것은 비용이고 우리가 손해나는 일이라고 보는지 그 어리석은 주장이죠. 그리고 북에 도로를 뚫고 철도를 건설하면 그게 북한 사람만 이용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것을 전혀 무시한 주장이고 사실 그 액수도 보면 20년 동안 네. 잠재적으로 그 정도 들 수도 있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 한 몫의 그런 거액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걸 다 지출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상당 부분은 이 국제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뭐 일본 자금, 중국 자금 들어오고 이 국제 기구 예를 들어 뭐 월드뱅크 같은 네. 세계은행 그런 데서 들어오는 돈으로 쓸 수도 있고 저금리 차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저는 뭐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그 부담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네. 그러면은 과거에 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하면 30여만 명 일자리 생기고 네. 이 40조의 경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조 넘는 돈을 써서 네.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뭐 하나도 효과 안 났지만 그런 황당한 사업도 찬성한 사람이 북방으로 갈 수 있는 북방 경제를 개척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진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또 반대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죠. 진짜 그 4대강도 그렇고 아예 뭡니까 외국 나가서 뭐 자원 개발한다고. 예. 그거는 4대강은 옆에 자전길이라도 나 있어가지고 네. 자전거라도 몇 사람 타죠. 그것도 뭐 위험한 데가 많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자전거도 못 타. 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은 최소한 우리 국내에서 네. 돈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한국 안에서 그 돈이 돌고 있지만 그렇죠. 자원 외교는 해외에 나가서 완전히 사라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부 유출이 되고 손실을 본 거죠. 하여튼 오늘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한 3번 언급하셨는데 역시 5.16을 맞이해서 축사를 해주신 거로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면 자꾸 화만 나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그렇게 뭔가 상호 존중하고 뭔가 서로 챙겨주고 한 사람에게 같은 민족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우선권이 그 가령 공동 번영에 우선권을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려면 뭔가 우리도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누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자 여기서 바로 이 민화협의 역할 이런 게 아마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의장님이 서당회 나오시고 우리가 다 민화협 의장님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보통 지지자분들께서도 민화협 그 단어는 좀 익숙할지 모르나 과연 민화협은 정확히 뭐냐라고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생뚱맞긴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내에 수많은 그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죠. 네. 그 중에는 뭐 한국노총, 뭐 교총,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큰 단체들도 있고 주요 정당들도 들어와 있고 또 크고 작은 이 대북 교류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워낙 이 평화 통일을 위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도 통일 대박이라고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민간에서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죠. 좀 전에 통일 비용이 걱정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권은 이 북한이 붕괴돼서 흡수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서 그 흡수 통일이 되면은 평화적으로 단계적인 통일되는 것보다 우리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우리의 비용이 소모되게 되는데 그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통일을 하려고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과거보다 아주 활성화되고 한 차원 높은 교류가 가능해진 상황이라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식량이나 의약품 정도 지원해주고 나무 좀 심어주고 이 기껏 뭐 좀 차원 좀 규모가 있다는 것이 뭐 북에다가 사료 공장 정도 만들어주는 그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 더 북쪽 사회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여기저기서 의견도 구하고 준비 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북에 한번 가서 그쪽 현황을 파악하고 그쪽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교류를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북미 정상회담 전후해서 한번 방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자들은 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분위기가 오늘 뭐 약간 좀 그런 소식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평소에 관심 없던 언론사마저도 이제 남북 교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잠깐만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게 왜 남북 교류가 하는 건 이제 뭐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왜 민화협이냐, 뭐 스스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분이 극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민화협이라는 존재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특수성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뭐 대북 교류를 뭐 독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또 다른 단체들이 북측과 합의가 돼서 어떤 대북 사업을 한다면 뭐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네. 다만 이제 갑자기 이제 대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네.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전엔 아주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공신력이 있고 또 이 준비가 돼 있는 우리 민화협에서 앞서 나가 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서 이 대북 교류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개방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짝으로 붙는 얘기가 이제 개혁, 그러니까 북한 안에 내부의 체제 안에서의 개혁과 개방이 서로가 너무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지 않게 하고 사실은 처음에 이 지금 민화협이 북에도 존재하죠. 예. 예, 그래서 양쪽에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기구인데 모임인데, 그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화협이라는 거는 북쪽에서도 더 요구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북측과 정부 대 정부 간의 교류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민간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셔가지고 민화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가 참 어렵던 얘기하기가 어렵던 시기에 이거부터 낮은 단계부터 네.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또 대북 교류나 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민간 차원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또 민화협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화협이 이제 북측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네. 신뢰 회복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북측의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나 큰 기업들이 나서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뭔가가 있고 한편에서 민간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화협이라는 기존의 노하우가 있고 통로가 있고 국가의 통로가 있는 민화협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되게 되게 중요하게 제가 들은 거는 그 동질성 회복이라는 거고 그런 건데 자칫 저도 이제 우려가 좀 되는 게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북한이라는 게 아까 뭐 뉴스룸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익의 각축장 해서 어떤 막 이익을 쫓아서 뭔가를 막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부작용이랄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사실 되거든요. 벌써부터 북한에 땅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민화협이 어떤 그런 필터링, 뭐 컨설팅 필터링 역할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북에 한번 다녀오실 그런 계획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아마 조만간 있을 여러 가지 것 중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민화협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시죠. 아직 뭐 구체적인 합의가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긴 좀 이르긴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북측과 이 우리 민간 단체들이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뭐 박근혜 정권 시대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연락할 이 채널이 없어서 네. 고생을 했는데 이제 쉽게 연락하고 접촉하고 할 수 있는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고 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네.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우리 항일 투쟁에 대한 역사 중에서 남북이 크게 이견이 없는 네. 그런 부분, 예를 들자면 강제징용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는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념하고 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운동을 벌이는 그런 것이 좀 전에 얘기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좀 설레지 않으세요? 그 의장님이 처음 이제 윤하엽 예, 의장님을 맡으셨을 때 저도 네. 여기 와서 이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이 이렇게 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했고 주변에서도 때마침 이 윤하엽 의장님을 우리 김홍걸 박사님이 맡게 되신 거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잘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아직은 제가 뭐 성과를 냈다고 하기에는 이르고요. 이제 본격적인 성과는 북에 다녀와서 이제 이 대북 교류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때나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화면이 조금 먼데요. 예.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의장님한테 뭔가 있어요. 그죠? 아직 말씀하시기만 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저희 서당회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지만 서당회를 한번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교류에서 큰 성과 내셔서 문화협도 좋고 또 무엇보다 저희 국민들 모두가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빨리 좀 저희에게 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약속 시간보다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꼭 하셔야 되는데 여쭤보지 못한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적폐 청산을 위해서 네. 촛불을 들고 나섰고 지금 정권을 바꾸어서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려면 70년 된 분단 구조가 이 냉전 체제가 사라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이 평화가 와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이 한반도 평화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불가역적 비핵화뿐만 아니라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 구축까지 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 항상 앞장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